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1등급 기본 시즌4 21주차 독서비문학은 할인율 08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경제제시문이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요거하고 유사한 제시문이 또 2011 수능의 채권 경제제시문이 어려웠던 적이 있죠. 요거는 08 수능이고 90점 1등급 90점 1등급이었다. 그래서 경제제시문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문법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자. 15주차 숙제 시즌 3에서 08 수능을 풀게 했는데 어떤 반은 이제 16번도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17번, 18번도 별표를 쳐준다. 19번. 자,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자, 밑줄을 그어보자.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다음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자, 할인율의 개념이야.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다 그랬어. 결국 이 말은 이제 할인율하고 이자율은 유사한데 이자율은 쉽죠. 우리가 늘 저축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할인율하고 이자율은 유사한데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자, 1 플러스 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는 것처럼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에 11억 원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할인율은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에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0.1로 나눈 10억 원이 됩니다. 자, 할인율을 통한 현재 가치 산출 방법. 자, 할인율 개념이야. 1문단은.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세 번째 문제를 풀면 된다. 18번 문제. 1문단에서 나와. 할인율하고 이자율은 유사하다. 다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2문단 갑니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 따로 1문단 할인율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 2문단은 이제 공적 차원의 사회적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쭉 밑줄을 그어. 사회적 할인율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이제 확대하자는 주장이야.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해보자. 3문단 가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의 정의.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입니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의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가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때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장 이자율과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언급이야. 그러나에서 뒤집혀요. 사문단에 와서 그러나 3문단의 주장은 수용되기 어렵다. 왜 그럴까? 그러나 시장이자율이나 민간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선 첫째, 왜 어려울까?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고 가정한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자, 이걸 꺽쇠가로 해. 이 말은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굳이 정부가 투자하지 않아도 자, 민간 기업에서 투자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말. 공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하죠. 얼마든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지.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요게 두 번째 17번의 답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놔. 핵심 내용은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많은 이익을 남겨.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수익률이 월등히 높아. 그러니까 삼성이나 LG가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라고. 굳이 정부가 투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말이야.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죠. 단기적 이익을 주죠.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아주 서서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한번 생각해봐. 공항이라든가 고속도로. 자, 엄청난 자본이 투입이 돼. 그런데 손익분기점이 도달하는 시간이 몇백 년 된다고. 몇십 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는 투자하기 어렵지. 장기간에 걸쳐 아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야. 자, 어디 터널을 하나 지었다. 이건 터널을 지으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 그런데 거기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을 보는 시점이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걸려. 그런 경우에 정부가 투자해야죠. 민간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지. 그 전에 부도 나버릴 수도 있고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합니다. 만일에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자, 이 말 여기까지 끊어봐. 만일에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죠. 높게 적용된다면 이거는 공공부문이 아닌 거잖아. 사기업의 이익인 거지. 따라서 미래 세대의 이익. 앞으로 자, 미래 세대가 충분히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할 것인데 끌어다 땡겨다 쓰는 거야.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하자원이 있다고 가정해봐.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미래 세대가 이 대규모 석유를 발견해서 쓴다면 우리나라에게 이익이겠지.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거야. 천연가스나 석유를. 근데 지금 발견해서 끌어다 써버리면 미래 세대는 이제 못 쓰는 거잖아. 그거를. 자, 그래서 앞으로 개발될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사회적 할인율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대한 평가가 반비례 관계야. 높게 적용되면 안 돼.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낮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높게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가 나오죠. 그러므로 네모칸 빗금쳐. 그러므로 쭉 빗줄을 그어.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우리 후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이야. 이 마지막 문장이
16번 답이 되는 겁니다. 윗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글의 핵심. 맨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가 정답이 되죠. 자, 질문을 하나 던졌어.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답변은 맨 마지막 문장에 딱 이루어졌네. 16번 가자. 맨 마지막 그러므로에서 끌어오면 돼. 1.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2. 자본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3.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4.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쭉 밑줄 그어봐.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답변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 후손을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 답이죠. 미래 세대 후손을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할인율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야. 미래 세대를 배려하면서 적용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5번 공공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자, 5번 아예 엉터리고 들어 2번으로 간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자본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자, 4번하고 비교를 하세요. 지금 핵심어는 할인율이야. 그중에 사회적 할인율이죠. 따라서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까?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라는 글쓴이의 주장이 있다. 16번 답을 4로 하겠습니다. 17번 기억이 전제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전제를 추론하자. 늘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전제라고 하는 것. 전제. 사실은 이제 주장으로 가기 위한 근거, 논리적 근거죠. 이유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1, 2, 3, 4, 5 중에 있어. 전제 추론은 1, 2, 3, 4, 5를 읽은 다음에 따라서 그러므로 자, 결론이야. 결론. 이 결론은 주장이다. 제시문에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자. 여기는 동그라미를 치고 요건 결론 주장이다. 이건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 2, 3, 4, 5 뒤에다가 따라서 그러므로를 붙인 다음에 결론은 이거야.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또는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1, 2, 3, 4, 5를 집어넣어. 왜냐하면 자, 1, 2, 3, 4, 5를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인과적으로 가장 맞은 것. 왜냐하면 1, 2, 3, 4, 5 때문이다 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돼. 전제 추론 문제다. 17번 문제. 기억이 전제하고 있는 것. 기억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경영학 개론이나 경제학 원론, 뭐 문과든 이과든 다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데 그 첫 시간의 내용은 다 그거야. 기업의 제일 목적은 무조건 이윤 창출이야. 국가나 민족보다도 이윤이 더 중요해. 기업이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국가 민족 이전에 이윤 창출. 이게 이제 기업을 만드는 목적이 되는 거다. 자, 1번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므로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자, 민간 투자 공익성 안 맞아요. X한다. 2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안 맞죠? 민간 투자를 선도한다도 X에 1번은 공익성이 잘못 들어가 있다. 3번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안 맞아. 동등한 투자기에 X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러므로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안 맞죠, 이것도. 인과적으로 딱 돼야 돼. 5번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을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만약에 수익률이 높다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야. 5번 뒤에다가 적어봐. 따라서 수익률이 높다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딱 보완을 해서 읽어보니까 완벽하죠. 공공부문은 이제 도로, 고속도로나 항만, 공항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거대한 다리, 대교, 그 다음에 터널 이런 거. 민간 기업에서는 이제 이 수익이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죠. 5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고 결론을부터 읽어보자. 결론은 이제 이렇게 돼. 기억을 정리하자면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보다 높지 않다는 말이고 정부는 공공부문에 투자해야 된다.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해야 된다. 자, 적어봐. 여기부터 읽어볼게. 수익률이 높다면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5번 앞에다가 왜냐하면 집어넣어.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도 5번이 된다. 자 17번에다가 정리해. 실제로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보다 높지 않다는 말이고 정부는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해야 돼. 왜? 수익률이 높다면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수익률이 높으면 정부가 투자하지 않아도 민간 기업이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5번에다 적어. 수익률이 높다면 민간 투자가 있다. 당연히. 4번 선택지가 이제 뭐 매력적인 오답일 수도 있는데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공공부문에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야. 정부가 공공부문에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독과점 기업이 뭐가 있어? 대한 뭐 도시가스공사도 있을 것이고 전기, 한전 같은 공기업들이 있죠. 수자원공사도 있고. 근데 이 공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지. 독과점이니까. 가스 공급, 지역 난방공사, 그 다음에 한전, 전기 공급, 그 다음 수자원공사가.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는 세금도 내는데 너희들은 왜 여기서 떼돈을 버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야. 대중교통도. 그래서 공공부문은 수익률이 손해보다 약간 남는 정도. 높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은. 물가가 싸잖아 또 우리나라가. 자 어쨌거나 17번은 5번 앞에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또는 여기 지금 따라서 그러므로를 집어넣었을 때 5번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자 전제 추론 문제야. 요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를 정리하면 되겠다. 16번 17번 경제만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위축되어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이고 자 제시문에 근거해서 딱딱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전제 문제는 원래 이론상 이렇게 풀어.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걸 딱 정리해 가지고 1, 2, 3, 4, 5를 빠르게 읽어가면서 본다면 5번이다. 이클로버와 보기의 A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 그랬습니다. 한 개발업체가 주체야 얘들아. 한 개발업체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주체라고 적어봐. 사업가죠.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 예를 들어서 롯데 한 개발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개발 안 하는 게 더 좋다. 반대하는 사람들 세목골 쳐봐.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 이제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개발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거나 제시문에 근거해서 설명하거나 두 가지로 풀자. 먼저 이제 일단 쉽게 설명하는 방법. 찬성하고 반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들아. 반대한다와 찬성한다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야. 1번 선택지.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 반대 입장이죠. 그런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자, 반대 입장이야. 그런데 낮은 할인율 그랬어. 낮은 할인율. 2번 갑니다.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 역시 반대죠. 반대. 세모꼴. 환경이 더 중요하다. 개발하지 말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칠판 보자. 칠판 봐봐. 반대인데 낮은 할인율, 반대인데 높은 할인율이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충돌이 있죠. 둘 중에 하나지. 반대인데 낮은 할인율, 반대인데 높은 할인율이야.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개발업체는, 자, 개발업체 입장이네.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찬성 입장이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자, 3번은 찬성이야. 그런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대. 다시 칠판 봐. 반대인데 높은 할인율, 찬성인데 높은 할인율도 역시 충돌해. 아까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그랬지. 2번하고 3번도 충돌하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굉장히 쉽게 풀면 이렇게 푼다고. 둘 중에 하나니까. 자, 더욱 확실해지는 게 4번 봐.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다. 찬성이죠. 그런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그랬어. 자, 4번 찬성을 했어. 그런데 높은 할인율이야. 다시 칠판 봐.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얼마나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인지 봐. 3번이 답이면 4번도 답이 돼버려. 찬성인데 둘 다 높은 할인율이니까. 3번을 답이라고 생각하면 4번도 답이 된다는 뜻이야. 5번 봐.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 너무 길어. 그러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자, 5번 반대죠. 길게 걸리니까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다시 칠판 봐. 출제자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느껴야 돼. 1번 반대인데 낮은 할인율, 5번 반대인데 낮은 할인율. 그러니까 1번이 답이면 5번이 또 답이 되는 거야. 1번이 답이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규환 선생님이 강의하는 유일한 편법이야, 이게. 근데 역대 수능 평가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나는 수능하고 평가원을 다 푼 다음에 출제자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정답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어. 어쨌거나. 자, 1번이 답일 때 5번이 답, 3번이 답일 때 4번이 답. 그리고 1번과 2번 충돌, 2번과 3번 충돌. 1번과 2번이 충돌일 때 답은 두 개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근데 2번, 3번 다시 충돌하니까 2번도 답이지. 이게 이제 편법으로 강의한 거야. 선택지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라. 자, 1번, 5번 묶어. 3번, 4번 묶어. 딱 지우면 답 나와요. 이게. 출제자가 아주 착한 사람들인 거지. 자, 원칙대로 풀겠다. 18번. 한 개발업체는 사업가, 주체는 개발업체야.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은행에서 돈을 왕창 빌리겠지. 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그런데 일문단으로 가면 할인율하고 이자율은 똑같다. 다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일 뿐이다. 자, 할인율을 다시 역으로 적용하면 이자율이지, 그지? 할인율을 역으로 적용하면 또 이자율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개발업체가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높은 이자를 내. 높은 이자를 내면 낮은 이자를 내는 거에 비해서 실패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거지. 그래서 사업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율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찬성일 때는 낮은 이자율로 가야 돼. 낮은 할인율로. 그런데 자, 저거 사업의 전망이 좀 불확실해. 그러면
반대하고 싶어. 내가 사업 주체인데 반대하고 싶어. 이자를 깎아도 안 깎아줘. 그러면 높은 이자를 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업 못하지. 실패할 거니까. 그렇죠. 이자가 너무 높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예를 들어서 연 10%로 빌렸는데 이자를 수익이 5%밖에 안 나. 그러면 적자잖아 5%가. 맞지? 그 적자를 보고 계속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반대라면 높은 이자율을 낸다. 찬성이라면 낮은 이자를 낸다. 이해됩니까? 그게 일문단에서 나와. 자,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인율을 좀 모르겠으면 이자율을 역으로 적용하면 되지. 그런데 보기의 주체는 사업하는 주체야.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거야. 이 사람은 낮은 이자를 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거지. 자, 낮은 이자를 내야 사업에 성공한다. 이렇게 적어도 낮은 이자를 내야 사업을 해도 승산이 있어. 사업에 성공해. 따라서 낮은 할인율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역으로 적용되니까. 자, 그래서 할인율하고 이자율이 유사하다. 이 일문단에서 근거를 끌어오고 사문단 봐봐. 자, 두 번째 문장이야. 뒤에서 사문단 봐. 다시.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 해봐. 사회적 할인율. 물론 이거는 사회적 할인율로 푸는 게 아니다. 왜? 지금 저기 18번 보기는 한 개발업체니까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기업의 이익활동이지. 됐습니까? 그런데 할인율이 어쨌거나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처럼 아주 높게 적용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자, 그래서 18번을 일문단에 근거해서 2번으로 끌어온다. 높은 이자율은 높은 할인율이다. 자, 따라서 놀이동산 개발에 반대해. 왜?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적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적은 거야. 놀이동산 개발에 반대할 수밖에 없어. 높은 이자율, 높은 할인율. 저거 투자 가치가 적다. 이런 입장이 된다. 투자 가치가 적은 것이다. 자, 그래서 채권도 아주 어려웠고 할인율도 아주 어려웠는데 이거를 풀었습니다. 18번은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 셈이야.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복수 표준어를 배운다 생각할 것. 2015 B형 13번 별표 6이야. 거기 이제 1번 넝쿨이 나오죠. 자, 넝쿨,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 덩굴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복수 표준어인데 교묘하게 덩쿨로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봉숭아가 있어. 이게 이제 봉선화야. 한자로 적으면. 이게 맞죠. 그런데 이제 교묘하게 또 봉숭아 이래가지고 학생들을 속기도 해. 소고기나 쇠고기나 이거 복수 표준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고만 생각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지. 쇠고기는 소의 고기 이런 뜻입니다. 넝쿨, 덩굴, 소고기, 쇠고기. 자, 늦장대응, 늑장대응. 늦장을 부리다. 메르스에 늑장대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물었다. 우리나라 가뭄이 아주 심했죠. 가물이 아주 심했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복수 표준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2번 우레야, 우레.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이제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 그 심영래가 만든 영화에 우레메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발음도 우레나 이렇게 속기가 쉽다고.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 설레임에 속아. 오뚜기 라면에 속을 수 있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쌍용 아파트다. 이런 데 속는다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갈갈이 삼총사가 이렇게 갈갈이로 나온다고. 갈갈이. 자, 이건 맞춤법에서 헷갈리는 것들.
근데 왼쪽 거는 고유명사다라고 봐줘야 돼. 지금 현행 맞춤법으로는 이런 말이 없고 이게 있는 거야. 자, 설렘이야. 설레임이라는 말은 없어. 오뚝이고 오뚝이라는 말 없습니다. 쌍용 아파트 이거 고유명사로 그냥 인정해줘야지. 두음법칙이 어두에서 일어나지 이렇게 두 번째 글자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갈갈이는 가을가리로는 쓸 수 있어. 가을가리. 가을가리로는 쓴다. 그런데 이제 갈갈이 찢기다. 가리가리는 이렇게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바램 같은 경우도 퇴색하다, 빛이 바래다. 빛이 바래다로 쓸 수 있고, 소망을 나타낼 때는 바람이라고 적어야 돼. 소망을 나타낼 때는 바람. 바라 이렇게 적어야 돼. 찾길 바라 이렇게 적어야 되고, 바램은 퇴색하다 뜻으로. 갈갈이는 가을가리로는 쓰는데 이 가리가리 찢겼다 할 때는 갈가리로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렘의 설레임 오뚜기 쌍용에 속지 않도록 해. 우레야. 우레. 자, 하늘이 울다. 그게 천둥이죠. 하늘이 울다가 천둥이야. 울다. 자, 천둥. 하늘이 울다. 거기에 명사, 파생, 접사, 개가 붙어. 그게 울개야. 여기서 기억이 탈락해. 그러면 울애가 되었다가 이게 우레다. 그런데 우레를 정말로 한 단어로 나타내고 싶다면 이게 뢰가 되는 거예요. 우레, 뢰. 그러니까 이거를 우레라고 적으면 안 돼. 한자로 만약 적는다면 뭐 비와 천둥 이렇게는 적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비와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이랬을 때 이제 더러 우레라고 한자를 주지 않는 한 천둥을 뜻을 나타낼 때는 우레만 되는 거야. 이거는 일동장유가 A형에 있어요. 올해 일동장유가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본이나 눈이로다. 관동별곡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보니까는 눈이로다가 관동별곡 구절이야. 반폭동의 폭포 묘사 장면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보니까는 눈이로다. 일동장유가는 굵은 우레 잔벼락 이렇게 나와. 정확히 굵은 우레 잔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네. 일동장유가에는 이렇게 나온다. 이제 이런 걸 뭐 민간 어원설이라고 해. 내가 어떤 반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민간 어원설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행주치마야. 그런데 초등학교 때 쌤도 이렇게 배웠어. 학교에 다닐 때 행주치마는 권율장군의 행주산성, 행주대첩하고 아주 밀접하다. 일본 놈들을 물리칠 때 민관군이 합동해서 행주대첩의 승리를 거둘 때 안악내들이 이제 그 치마를 가지고 돌을 날랐다. 거기서 행주치마가 왔다라는 말을 믿었다고. 근데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전혀 관련이 없어. 행주치마하고 행주산성, 행주대첩하고는. 여러분들도 고쳐 오늘부로. 이건 전혀 관련 없고, 임진왜란 이전에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예라는 책에, 이거 임진왜란 이전에 발간된 이제 초등학생 한글 학습서야. 훈몽자예에 행자초마가 이미 나와. 임진왜란은 1592년이니까 16세기 후반, 15세기, 16세기 초반까지 이 훈몽자예 16세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훈몽자예는 임난 이전으로 알아도 16세기 후반 1592년이 아니고 그 전에 발간이 된 책이야. 그런데 훈몽자예를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음의 명칭이 이 책에 있어. 훈몽자예. 그래서 거기에 행자초마가 나와. 그런데 민간어원설은 이렇게 민간인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만들어. 비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소낙비에서 온 소나기를 갖다가 이게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만들면 소내기에서 왔다. 두 남자가 길을 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소를 끌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데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온다 안 온다로 싸워. 그러면 소를 걸어라 해서 소내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의 임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야, 소 나 줘라.
그러니까 비 안 왔다고 우기는 거지. 비가 금방 겠으니까. 그래서 이 소낙비에서 온 소나기를 소내기라는 말을 만들어 갖고 꾸며내는 것, 이런 게 민간어원설이라고. 그러니까 행주치마, 행주산성, 행주대첩도 관련 없고 소나기는 소낙비에서 왔다. 그 다음 우레는 이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레매라는 영화는 그냥 고유명사인 거야. 그래서 맞춤법과는 거리가 머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둘 것. 그래서 19번의 정답을 2번으로 하자. 교실안은 우레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할 때 한자로 쓰고 싶으면 뇌 같은 박수소리가 되는 거야. 천둥 같은 박수소리. 그래서 우레가 정답이 됩니다. 20번도 조그만하게 별표를 치세요. 20번은 이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실제로 그 20번 문제 같은 경우 이번에 1507, 2015년 7월 교육청이 가장 어려웠던 B형 문제가 16번 문제인데 하늘이 성인을 내셨다 할 때 하늘이 내신 거야. 주체가 하늘이었죠. 주어야 주체는. 이게 가장 어려웠어. B형 시험지에서. 최고 난도였는데 하늘이 성인을 내신 거니까 주체는 하늘이고 성인을 내셨다. 이게 이제 객체인 거죠. 목적어나 부사어가 객체가 되고 문장의 주어가 주체다. 그런데 보기 1에서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우리말의 높임법을 알려면 문장 속의 화자와 청자, 주체와 객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해요. 말을 하는 사람이 화자라면 자 화자 동그라미 쳐봐. 자 말하는 사람이야 화자, 청자 대목한 청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청자겠지요. 그리고 주체는 자 주체 발음 모르래. 주체는 문장의 주어에 해당됩니다. 문장의 주어야. 문장의 목적어나 처속격 조사를 취한 부사어를 객체라고 해. 자, 객체 발음 별표 치자. 자, 주체, 문장의 주어, 객체 이렇게 딱딱 네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 자, 다음 철수의 말을 듣고 높임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저 물건을 할머니께 갖다 드리라고 하시었어요. 하시었어요. 자, 모음 축약이 이제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고전문법이든 현대국어든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는 시야. 여기도 1507 교육청 B형 16번에도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하늘이 성인을 내셨다. 내시었다. 이건 딱 알아도 고전문법이든 현대국어든 주체 높임 선어 말음 시만 있어. 시만. 근데 아버지가 자기보다 높으니까 어요 이렇게 높인 거지. 아버지라고 했어. 만약에 동생이라면 동생아 할아버지께서 저 물건을 할머니께 갖다 드리라고 하셨단다 하고 반말하겠지 아마도. 자, 한국어 문장이 왜 대단하냐면 이 한 문장에 아버지 청자도 높이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주체를 높였죠. 께서 하셨어요에 시로 높였어. 그다음 할머니도 높였죠. 할머니께 갖다 주다가 아니야. 갖다 드리다야. 높였죠. 할머니도. 그래서 가지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밑줄. 누구를 높였어? 아버지를 높인 거야. 왔습니다는. 그래서 제가 가지러 왔습니다. 제가를 집어넣어봐. 그래서 제가 가지러 왔습니다.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죠. 1. 철수는 화자입니다. 아버지는 청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드리다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였죠. 할머니께에 깨하고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야. 3. 첫 문장에서 철수는 주체인 아버지 아니 주체인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주체인 할아버지 객체인 할머니 그리고 청자인 아버지까지 모두 높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의 어요는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는 말이죠. 하셨어요의 시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말이고. 됐지? 그래서 4번 답. 요거 조심하고 계속해서 나와. 요거는 이제 1507 B형 16번에서 가장 어려웠고 적어도 1306 B형에서도 나왔고 2014 AB 공통으로 나왔으니까 A형, B형 전부 다 중요한 문제야. 5번 앞에 문장의 주체는 할아버지죠. 뒤에 문장의 주체는 철수입니다. 왜? 그래서 제가 가지러 왔습니다. 가지러 온 주체가 누구야? 철수. 그러니까 화자도 철수고 주체도 철수야. 이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은 화자는 철수, 청자는 아버지, 주체는 할아버지, 객체는 할머니. 그러니까 이 문장은 딱
정리를 잘 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풀어내면 되고 6페이지 오른쪽에는 독서 비문학에서 일치, 불일치, 미루어 알기 문제가 가장 힘든데 시간 단축도 될 겸 가장 중요한 걸 정리해놨다. 그 중에 그 4번 접속어 연결어 보면 따라서 그러므로 욕한대가 중요한데 자 그래서 앞에 16번 문제도 맨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여기서 답이 나와. 그래서 요거를 시즌 1부터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따라서 그러므로 욕한대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요게 독서 비문학의 수능 평가원은 철저히 적용된다. 자 그래서 6페이지 오른쪽 거를 형광 사인펜으로 에워싸고 별표 곱하기 10을 해라.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2번 예를 들어 가령 예컨대 경우 앞에가 요지, 주지, 논지, 주제, 결론이 있다는 말. 4번 별표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세 번째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이 변형된 형태다. 이처럼 이러한 이처럼 이래서 그래서 이렇듯이 이렇다면 이리하여 이에 따라 이와 같이 이로써 보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해서 이와 같다면 이러함으로써 그 4번의 1, 2, 3이 아주 중요해. 그 다음 6번째도 일치 불일치 문제의 단골 선택지인데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 이건 초딩이 알아. 그 다음 역대 수능평가원에서 가장 어려운 건 7번째야. 이건 별표한 다음에 동그라미로 에워싸.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를 놓쳐서 틀리는 사례가 너무 많다.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8번째도 고측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달리 말해 바꿔 말해. 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독해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필수 정보가 A가 상위어임에도 불구하고 B에 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집에 가서 7페이지부터 풀어야 돼. 매주 EBS 변형 문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실전 훈련을 한 회 한 다음에 요거는 꼭 마무리 필살기 거기 7페이지에다 꼭 적어놔. 마무리 필살기 55쪽에 있어. A형 교재라고 되어 있지만 B형도 반드시 해주는 게 필요하다. 어쨌거나 2012 수능 뒤통수가 있었고 2011 수능도 뒤통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즌 4가 19주에서 24주고 이제 파이널이 되면 25주부터 이제 30주까지 그리고 이제 봉투 모의고사를 할 건데 혹시 올해 수능이 지금 어렵게 나올 추세라서 여기다가 좀 어려운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0906, 0909 이게 82, 84 1등급 2010 그 다음에 1006, 1009 2011 수능이야. 이 문제도 꼭 봐야 되니까 수능이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순서를 바꿔놓은 상태야. 시즌 4하고 시즌 5하고. 지금 이 시즌 4에 있는 1106, 1109, 2012, 1206, 1209, 2013은 좀 쉬운 거야. 근데 올해 수능 어렵게 나오면 오히려 B형은 지금 어려워질 거니까 요게 더 효과가 있어서 시즌 5로 보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쉽다 하더라도 7쪽에 있는 그 2012 수능 2011 수능은 전국의 만점자가 64만 명 중에 403명밖에 안 돼. 요 2012 수능은 이제 1825명 정도인데 실제로 6월 9월에는 12,000명, 13,000명 이랬어. 만점자 숫자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지. 근데 수능 가서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 완전히 뒤통수였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9주차, 20주차 뒤에 문제 풀어보고 이거 풀어보면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수능 어렵구나.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시즌 4에서 21주하고 가장 중요한 데가 22주야. 22주. 요 대나무로 만든 거. 배와 단초는 가볍게 몸 풀고 21주, 22주가 아주 중요하니까 딱 적어도 이거는 마무리 필살기까지 반드시 해줘야 여러분들 그 1등급은 기본 100점 나옵니다. 진짜 지금 6월 평가원 B형 1등급 컷이 100점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성의 없이 문제 냈다. 선생님들마다 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건 거의 확실하다는 거야. 작년 수능 꼴 날 거야. 작년 수능. 재수생들은 아마 경험해 봤을 거야. 갑자기 어려워져서 쉽게만 공부한 학생들은 다 망했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시험 보는 게 어려운데 어렵게 공부하면 쉽든 어렵든 가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A형도 100점을 받으려면 120점을 받을 수 있는 120점 공부를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재서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꼭
7쪽부터 80분 50문제야. 여기는 80분 45문제든 80분 50문제든 시간을 재서 꼭 풀고 뒤에 23쪽부터 해설 참고하고 그리고 마무리 필살기로 형광 사인펜 들고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 수긍 납득하되 이해가 안 되면 칠하지 마. 형광 사인펜으로. 그 다음에 봐야 또 이해가 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9월 평가원 앞두고 마무리 필살기를 해주되 수능 때는 전 과목을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점수가 수능 때 전 과목이 열립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